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공포로 유럽이 휘청일 때 폴란드가 내민 손을 잡은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5개월.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 전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국방부 전략기획국 정책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미하우 루진스키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이라고 하면 처음엔 단순히 업무상 만나게 된 관계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제 인생과 우리나라 운명을 바꾼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 24일 평범한 목요일 새벽이었어요.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에 온 긴급 알람들을 확인했는데 모든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현실이더라고요. 키예프가 폭격당하고 있다는 생중계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급하게 출근해서 비상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평소 농담을 잘하던 동료들도 다들 굳은 표정이었고 국방장관님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실감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우리 동쪽 끝까지 직선거리로 불과 500km였거든요. 그날부터 폴란드는 말 그대로 최전선이 되었어요. 동쪽 국경에서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보는 뉴스는 온통 폭격 소식과 피난민들 이야기뿐이었죠.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전쟁의 현실이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피난민들의 증언이었어요. 한 우크라이나 여성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집이 폭격으로 무너져 있었다고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꿔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언제든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무서웠어요. 국경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의 화상회의도 잊을 수 없어요. 그들은 매일 밤 폭격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야 했다고 했습니다. 한 동료는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토의 집단 방위 조항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나토 회원국이라는 안전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코앞에서 벌어지니까 그런 추상적인 보장보다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방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토 지원군이 도착하기까지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걸릴 텐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생겼거든요. 특히 현대 전쟁의 양상을 보니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상황이 변하더라고요. 드론 공격, 미사일 타격, 사이버 전쟁까지. 예전 같은 참호전이나 장기간 대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이었어요. 러시아군이 키예프까지 이틀 만에 접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이틀이면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국방부 전략회의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미래 전쟁은 정말 빨라요. 하루 이틀 늦으면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의존하고 있던 서방 무기 체계들은 주문하면 2년, 3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위급한 환자한테 3년 후에 수술하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건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평소 냉정하던 베테랑 장교들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대령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4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지만 이렇게 절박한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만약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는 전략 기획을 담당하다 보니 이런 시나리오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했거든요. 적군이 동쪽에서 침입한다면 몇 시간 만에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우리의 현재 방어력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증원군이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얼마인지. 이런 계산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존의 안일한 사고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접근의 핵심이 바로 한국과의 협력이었던 거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전통적인 무기 공급 시스템에만 의존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효율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명확했거든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는 성능은 좋지만 납기가 너무 길고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가격이 천문학적이었어요. 게다가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같은 장기적 협력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과의 협상 과정을 떠올리면 지금도 화가 나요. 레오파드 2A 전차 100대를 요청했더니 납기가 3년 반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거든요. 그것도 다른 주문들이 없을 때 얘기라면서 실제로는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 전쟁이 내일 터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 측 담당자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안일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미국과의 협상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 한 대당 가격이 800만 달러가 넘었어요. 이 가격이면 우리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전차 구매에만 써야 했습니다. 그것도 완성품만 사는 거였어요.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은 꿈도 꿀 수 없는 조건이었죠.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술 이전은 미국의 국가 기밀 보호 정책상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더 답답한 건 유지보수 문제였어요. 서방 무기들은 모든 부품과 정비를 본국에 의존해야 했거든요. 한번 고장나면 부품을 주문해서 받기까지 몇 달씩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과연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기인가 싶었습니다. 전쟁 중에 전차가 고장나서 부품 주문하고 몇 달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나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방산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 동료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시아 무기를 쓰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검토해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한국군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K2 전차는 한국군의 주력 전차로 수백 대가 실전 배치되어 있었고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수출용 모델이 아니라 자국군이 신뢰하고 쓰는 무기라는 뜻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수출 실적이었어요. 터키에서는 K2 전차를 현지 생산하고 있었고
인도에서도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더라고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을 받은 무기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자료를 처음 검토했을 때 솔직히 놀랐어요.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장비들의 성능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납기와 기술 이전 조건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몇 년씩 걸리는 일을 몇 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과장된 마케팅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생산 계획표를 받아보니 정말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특히 훈련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패키지 방식의 접근이 인상적이었어요. 서방 업체들은 무기만 팔고 끝이었는데 한국 업체들은 교육부터 정비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솔루션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완전한 전력을 갖추는 거였거든요. 가격 조건도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성능의 서방 무기보다 30에서 40%나 저렴했거든요. 처음에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했어요. 하지만 상세 스펙을 비교해보니 오히려 일부 성능은 더 우수했습니다. 특히 전자장비와 화력 통제 시스템은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어요. 특히 유럽 내 기존 방산업계에서는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독점해왔던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는 걸 달갑게 여길 리 없었겠죠. 독일 업체들은 언론을 통해 한국 무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프랑스 업체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한국 무기의 품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들도 나왔어요. 한 독일 방산업체 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시아 무기들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유럽의 혹독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말이에요. 정말 어이없는 발언이었어요. 한국의 겨울이 독일보다 훨씬 춥다는 걸 모르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업체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폴란드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반발이 오히려 한국 무기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위협적이지 않다면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밤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폴란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해 왔잖아요. 2차 대전 때도 냉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 말이에요. 제 할아버지는 바르샤바 봉기에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늘 말씀하시던 게 폴란드는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새삼와닿더라고요. 이번 한국과의 협력이 바로 그런 자주적 선택의 첫걸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시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긴급 무기 도입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초 국방장관 직속으로 특별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어요. 저도 그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폴란드 군사력 현대화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회의부터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의 실시간 상황 보고를 들으면서 모든 참석자들이 절박함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어요. 기존에 저희가 의존해왔던 서방 파트너들의 제안서를 받아보니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독일의 라인메탈에서는 레오파드 2A 전차를 제안했는데 납기가 3년 반이었어요. 그것도 다른 주문이 없을 때 얘기라면서 실제로는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이더라고요. 3년 반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무기를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에이브람스 전차를 제시했지만 대당 가격이 8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가격으로 계산해보니 우리가 원하는 수량을 구매하려면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전차에만 써야 했어요. 게다가 이건 전차 본체 가격만이고 탄약, 예비 부품, 훈련 비용은 별도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죠. 프랑스의 탈레스에서도 제안서가 왔는데 내용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레클레르크 전차의 개량형을 제안했는데 납기는 4년, 가격은 독일 것보다 더 비쌌거든요. 그러면서도 프랑스 정부의 수출 승인이 필요하다며 불확실성까지 더했어요. 이런 조건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급한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독일 측은 라이센스 생산은 고려할 수 있지만 핵심 기술은 절대 이전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특히 화력 통제 시스템과 장갑 기술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부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미국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미국 본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계속 부품과 유지 보수를 위해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한번 그들의 무기를 사면 평생 그들의 고객이 되어야 하는 거였어요. 부품 하나 교체하려면 독일이나 미국에 주문해서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소프트웨어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기술진이 올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협력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조건들을 보고했을 때 모든 참석자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한 장군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속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종속되는 구조였거든요. 게다가 그들이 언제든지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올려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불쾌한 일이 벌어났습니다. 3월 말에 바르샤바에서 열린 유럽 방산 세미나에서였어요. 이 세미나는 매년 열리는 행사였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국방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모여서 현재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독일계 방산 로비스트인 에릭 슈탈이라는 사람이 발표자로 나섰는데 그 사람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전에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그의 발표 제목부터가 도발적이었어요. 유럽 방산의 미래와 검증되지 않은 선택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거든요. 에릭 슈탈은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감정으로 국방을 결정하는 건가요? 한국 무기라는 게 실제 전투에서 검증된 적이 있나요? K2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비꼬는 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발표를 들으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특히 한국 방산업체들이 제시하는 빠른 납기에 대해서는 마케팅 전략일 뿐이라고 단정지어 버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질 좋은 무기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몇 개월 만에 무기를 만들어준다는 건 그만큼 품질을 포기한다는 뜻이죠. 유럽의 안보를 아시아에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정말 오만하고 편견에 찬 발언이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그의 태도였어요. 마치 폴란드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동유럽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해왔다면서 이번에도 그런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 무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를 모독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회장에서 폴란드 대표단을 바라보는 다른 참석자들의 시선도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언젠가는 이 사람의 오만함을 깨트려 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에릭 슈탈은 단순히 독일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서방 질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모두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한 동료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들은 우리를 영원히 자기들 밑에 두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기술도 주지 않고 가격도 비싸게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득권 세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동료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결국 그들은 우리가 계속 그들에게 의존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독립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면 온갖 이유를 들어서 막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동맹인지 의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한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봤어요. 에릭 슈탈의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화시스템의 K9 자주포는 실제로 인도에서 실전 배치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현대로템의 K2 전차도 터키에서 현지 생산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업체들의 제한 조건이었어요. 단순히 완성품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훈련 프로그램, 유지보수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격도 서방 업체들보다 30% 이상 저렴했습니다. 납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조건이었죠. 무엇보다 한국 측의 태도가 달랐어요. 독일이나 미국 업체들은 마치 우리에게 무기를 팔아주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는데, 한국 업체들은 진짜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를 추구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사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도 우리와 비슷하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온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반면 독일이나 미국은 오랫동안 패권국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의 처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았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에릭 슈탈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편견에 맞서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증명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에릭 슈탈의 얼굴에 철저한 패배감을 안겨주겠다는 결심을 품었어요.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왔어요.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720문을 도입하는 대규모 계약이었어요. 총 계약 금액만 해도 2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계약 발표 직후 유럽 언론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폴란드의 혁신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모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독일 언론들은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한 독일 방산 전문지는 폴란드가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시한 납기는 정말 파격적이었거든요. 첫 번째 배치 분량인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을 5개월 안에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서방 업체들이 2년, 3년씩 걸린다고 했던 일을 5개월 만에 해내겠다는 거였죠.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한국의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렇게 빠른 납기가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업체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그들의 생산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보니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이미 자국 군대를 위해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해 놨고 수출용 물량은 그 연장선에서 추가 생산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바르샤바 항구에 한국에서 온 대형 수송선이 도착했어요. 그 배에는 약속했던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확히 5개월 만에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총리님도 직접 항구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K2 전차가 수송선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폴란드의 새로운 미래라고 말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항구에 모인 군 관계자들과 언론진들도 모두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즉시 우리 군인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장비 인도와 동시에 훈련이 병행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한국식 접근법의 핵심이었어요. 단순히 무기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용 능력까지 완전히 이전해주는 거였습니다. 훈련을 받은 우리 병사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한 중대장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K2 전차의 조작성이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전차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직관적이고 편하다고 말이에요. 특히 디지털 시스템과 자동화된 기능들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격 정확도와 기동성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진들의 태도였어요. 정말 성의껏 가르쳐 주더라고요. 마치 자기 나라 군인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매뉴얼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유용한 노하우들까지 전수해 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서비스, 그리고 파트너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진짜 차별화 요소였던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고 말이에요. 단순히 새로운 무기가 도착한 게 아니라 폴란드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첫걸음을 뗀 거라고 했죠. 아내도 뉴스를 통해 그 장면을 봤다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에릭 슈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한국 무기의 납기를 의심했던 모습 말이에요. 이제 그 의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 장비 도착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온 K2 전차와 K9 자주포들이 단순히 창고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 즉시 실전 배치 상태로 전환됐거든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몇 개월간은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한국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한국 측에서 파견된 교관들의 훈련 프로그램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장비 조작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술 운용법, 유지보수, 심지어 소부대 전투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교육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실제 장비를 가지고 이루어졌어요. 모의 훈련기나 모형이 아니라 실물로 훈련하는 거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정비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예비 부품과 정비 장비를 장비 인도와 동시에 함께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비병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덕분에 장비가 도착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한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이런 속도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산 시스템의 통합이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기존 우리 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더라고요. 한국 기술진들이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조정해준 덕분이었어요. 덕분에 새로운 장비들이 기존 부대와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훈련에 참여한 우리 병사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한 소대장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K2 전차의 화력 통제 시스템이 너무 직관적이라서 며칠만 훈련하면 숙련자처럼 조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과 열상 조준기의 성능이 뛰어나서 야간 훈련에서도 완벽한 명중률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기존 견인포보다 사격 준비 시간이 10분의 1로 단축됐거든요. 그리고 정확도도 훨씬 높았어요. 한 포병 중대장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 같다고 말이에요. 전장에서의 화력 지원 개념이 완전히 바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유럽 방산업계의 반응이 미묘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저렴한 대안 정도로 여겼던 한국 무기들이 실제로는 성능과 운용성 모든 면에서 서방 무기들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특히 납기와 기술 지원 분야에서는 압도적이었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무기는 첨단 기술이 아니라 신뢰와 체계라는 거였어요.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장비를 인도하고 훈련부터 정비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하며 구매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진짜 차별화 요소였던 거죠. 특히 놀라웠던 건 사후 지원 체계였어요. 장비 인도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술진을 파견해서 우리 군의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찾아주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즉시 업그레이드나 수정을 해줬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서방 업체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달 후에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새로 도입한 한국 장비들의 전력화 완료율이 98%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세요? 보통 새로운 무기 체계는 도입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적응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 장비들은 한 달 만에 거의 완전한 전력화를 달성한 거였어요. 이런 성과를 보고 국방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동반자를 만났다는 느낌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이 성공하면 유럽 전체의 방산 협력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장비들의 성공적인 전력화 이후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무기를 사서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폴란드가 유럽 내 한국 방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상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들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충분히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무렵 한국 측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지 생산 라이센스와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절대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즉시 이 제안의 의미를 파악했어요. 이게 성사되면 폴란드는 단순한 무기 수입국에서 생산국으로 격상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아가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 기술로 만든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허브 역할도 가능해지는 거였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이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많았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런 첨단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느냐는 우려였어요. 하지만 한국 측에서 제시한 기술 이전 계획을 보니 이런 걱정들이 기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지화 전략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단계별로 기술을 이전하면서 점진적으로 현지 생산 비율을 높여가는 방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핵심 부품만 한국에서 가져와서 조립하고 점차 부품 생산도 현지화하며 최종적으로는 설계 변경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고용 창출 효과였습니다. 한국 측 분석에 따르면 폴란드 내 생산 라인이 완전히 가동되면 직접 고용만 3,000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연구개발까지 포함하는 첨단 산업 기지였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교육훈련센터 구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폴란드의 유럽 지역 교육센터를 설립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군 관계자들도 교육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폴란드가 유럽 내 한국 방산 기술의 전파 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이런 구상들을 정리해서 국방부 고위층에 보고서를 올렸어요. 제목은 폴란드의 꿈, 유럽의 허브였습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폴란드는 더 이상 단순한 수입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도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의 발전 과정을 깊이 연구해 봤어요.
한국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꾸준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지금은 세계 10위권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폴란드도 충분히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방산 생태계였어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폴란드도 이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한국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의 태도였어요. 단순히 자기들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폴란드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한 한국 업체 임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폴란드가 성공해야 한국도 성공한다고 진정한 윈윈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이에요. 국방부 디펜스 24에 실린 재전략 보고서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폴란드가 단지 수입국이 아니라 유럽 내 한국 무기의 생산과 유통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제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거든요. 심지어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알려지면서 기존 유럽 방산업체들의 견제도 심해졌어요. 특히 독일 쪽에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폴란드가 아시아 업체와 손잡고 유럽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반응이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2023년 3월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군사안보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 회의는 유럽 각국의 국방정책 담당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폴란드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면서 우리의 한국과의 협력 성과를 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만남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첫날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독일 대표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참석자들이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특히 에릭 슈탈이 이번에도 참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불쾌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말이에요. 이틀째 오후 세션에서 제가 발표할 차례가 왔어요. 폴란드의 방산 현대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장비들의 뛰어난 성능과 빠른 전력화 과정, 그리고 현지 생산 계획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발표를 마치자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는데 예상했던 대로 에릭 슈탈이 손을 들었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하우 씨, 흥미로운 발표였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K2 전차가 과연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나요? 그리고 한국 업체들이 약속한 납기는 어쩌다 한 번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그의 말투에서 조롱하는 뉘앙스가 역력했어요.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감정적으로 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무기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냐고 말이에요. 회의장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씨,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드리죠. K2 전차는 터키에서 실전 배치되어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고 인도에서도 채택되어 현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한국 장비들의 전력화 완료 영상, 우리 병사들의 훈련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성능 데이터들을 보여줬습니다. K2 전차의 명중률, K9 자주포의 사격 정확도, 그리고 정비 효율성까지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창출된 일자리, 기술 이전을 통한 폴란드 방산업체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유럽 내 허브로서의 가능성까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슈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에릭 씨, 혹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마지막으로 생산된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30년 전입니다. 그리고 현재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전차조차 부족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에릭 슈탈은 당황한 표정으로 뭔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화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오만함을 꺾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장에 남은 참석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박수를 치며 제 발표에 공감을 표시했지만 다른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거였고 그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나눴어요. 특히 발트 3국과 체코, 슬로바키아 대표들이 폴란드의 경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서방 무기들의 높은 가격과 긴 납기 때문에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혼자 있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봤어요. 에릭 슈탈과의 대결은 단순한 개인적 승부가 아니었어요. 기존 유럽 방산업계의 기득권과 새로운 협력 모델 간의 충돌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저는 새로운 모델이 더 우수하다는 걸 증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도전도 예상됐어요. 기존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성공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브뤼셀 회의에서 돌아온 후 저는 바르샤바 시내를 천천히 걸어보았어요.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구시가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바르샤바 봉기 기념비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곳에 올 때마다 항상 복잡한 감정이 들곤 했는데 오늘은 특히 그랬습니다.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1944년 바르샤바 봉기에 참여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폴란드는 동쪽의 소련과 서쪽의 독일 사이에서 철저히 이용당했다고 하셨어요. 양쪽 모두 폴란드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고 말이죠.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하우야, 폴란드는 언젠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와야 한다고.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따라 유독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한국과의 협력이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과거 우리는 항상 서쪽과 동쪽 모두에게 이용당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위성국으로,
냉전 이후에는 서방의 변방으로 취급받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파트너십이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저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한국도 우리와 비슷하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나라였거든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서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싸워왔죠. 그런 과정에서 자립과 자주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특히 한국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면서 놀라웠던 건 그들의 의지력이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상황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미국 무기를 조립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이런 한국의 모습에서 폴란드의 미래를 봤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변방이나 완충지대로 머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만의 강점을 찾고 발전시켜서 당당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태도였어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추구했거든요. 기술을 이전해주면서도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관계는 기존 서방 파트너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념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문득 지난 1년 반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 무기를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의 회의적인 시선들, 에릭 슈탈의 조롱과 편견, 그리고 실제 장비가 도착했을 때의 감동, 성공적인 전력화 과정, 그리고 어제 브뤼셀에서의 통쾌한 반격까지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폴란드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말이죠.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깨달은 건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방산 강국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그리고 올바른 파트너십을 통해 지금의 위치에 올라선 거였어요. 폴란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오늘의 감회를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그 자주적인 폴란드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아내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폴란드가 단순히 한국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가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기념비 앞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꿈꾸셨던 자주적인 폴란드, 그 꿈이 이제야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10월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왔습니다. 폴란드 남동부 타르누프에 위치한 한국-폴란드 합작 생산 라인의 준공식이 열린 거예요. 이 자리에는 폴란드 총리와 국방장관, 그리고 한국에서 온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자 중 한 명으로서 참석할 수 있었어요. 생산 라인을 직접 둘러보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구상 단계에 불과했던 일이 이렇게 현실이 된 거예요.
거대한 공장 건물 안에서 폴란드 기술자들이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K2 전차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꿈만 같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술 이전이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 폴란드 직원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 1년간 연수를 받고 온 기술자들이 이제는 능숙하게 장비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한 기술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이런 첨단 장비를 다룰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한국 본사 직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작업할 수 있다. 준공식 행사에서 총리님께서 하신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이 공장은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라 폴란드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이 어떻게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모델인지 설명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도 감동적인 인사말을 했어요. 폴란드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시장 확대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폴란드의 성공이 곧 한국의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기존 서방 업체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이미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폴란드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구매 의향을 타진해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발트 3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폴란드가 유럽 내 한국 방산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생산 라인 견학을 마치고 나서는 새로 설립된 유럽 지역 교육센터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는 폴란드 군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장교들도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벌써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교육생들이 와 있더라고요. 교육센터를 둘러보면서 만난 한 루마니아 장교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자기 나라도 폴란드와 같은 협력 모델을 추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기술력과 폴란드의 지리적 이점이 결합된 이 모델이 동유럽 전체에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경제 효과 발표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국과의 협력으로 창출된 직접 고용이 3,200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1만 5천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간 생산액은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폴란드 방산업계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온 거였어요. 저녁 만찬 자리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차세대 전투기 KFX와 차세대 구축함 KDX 프로그램에도 폴란드의 참여를 제안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하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공동개발 단계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만찬이 끝나고 혼자 공장 주변을 산책하면서 지난 2년 반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한국 무기를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에릭 슈탈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편견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유럽 전략 지도를 그려봤어요. 이제 폴란드는 더 이상 동서양 강대국들 사이의 완충지대가 아니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중심지가 된 거였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폴란드의 지리적 이점, 그리고 유럽 시장에 대한 이해가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공장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를 믿어줬고 폴란드는 그 믿음을 기회로 바꿨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동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의 감동을 나눴어요. 할아버지께서 꿈꾸셨던 자주적인 폴란드가 이제 정말 현실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폴란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